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간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은 시작부터 끝까지 말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번번이 바이든 후보의 말 중간에 끼어들어 발언을 방해했고, 바이든 후보는 급기야 Will you shut up man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사회자의 계속된 경고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끼어들기는 여전히 계속됐고, 그런 혼란 속에서도 시간에 맞춰 새로운 주제의 질문들이 이어지면서 토론이 계속되기는 했지만 두 후보의 언쟁은 결국 상대에 대한 비방으로 치달았는데요. 인신공격과 말씨름이 난무했던 이번 토론회를 두고 언론들은 최악의 대선 후보 토론회라고 혹평했습니다. 제7순회 항소법원은 11월 3일 소인이 찍힌 부재자 투표 용지의 경우 선거 6일 후인 11월 9일까지 접수하고 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하급심 판결을 어제 확정했습니다. 판결문은 어떤 단체도 자기 구성원들의 헌법적 권리가 지방법원이 새로 만든 기한에 의해 침해당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며, 정치단체들 스스로도 이 판결로 인해 어떤 상처도 받지 않는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위스콘신주는 11월 3일 소인이 찍혀있는 우편의 경우 11월 9일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를 모두 집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위스콘신주는 약 200만 명이 부재자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평소보다 3배나 많은 우편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어제 상원 의원들에게 한 법안에 투표할 것을 강요하고 나서 주목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인데요. 슈머 의원이 표결을 강행하려는 법안은 오바마 케어가 폐지되더라도 기존 질환을 가진 환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에서 60표 이상을 얻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슈머 의원은 보수 성향이 짙은 대법관 구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편을 들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게 될 것이라며 그 같은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NN은 상원 투표가 빠르면 목요일에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빌리 테네시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내렸던 비상사태로 기업과 모임이 받아왔던 규제를 끝내겠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테네시아는 어제 오후 주지사가 주의회에 연락해 경제가 전진하길 바란다며, 어떤 기업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어떠한 이유도 갖고 싶지 않다고 밝히고, 6대 카운티들도 그렇게 해주길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리 주지사는 팬데믹에 대한 주 비상사태는 60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기금을 이용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지원책을 유지하는 한 주 비상사태도 계속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라파엘 워너크 후보가 퀴니피악 여론조사 결과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선두에 섰다고 의회 전문지 더 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워너크는 31%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얻었고, 공화당 현직 연방 상원의원인 켈리 래플러가 23%, 현 연방 하원의원인 덕 컬린스가 22%로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계 흑인 리더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워너크 후보가 1위로 조사된 것은 이번 처음인데요. 하지만 오는 11월 3일 선거에서 어느 후보도 과반수를 넘지 못하면 1등과 2등 후보가 내년 1월 5일에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되어 있어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만 시장 정보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TV 패널 출하량이 작년보다 6.2%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패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TV 패널 출하량 감소 원인으로는 TV 제품 크기 증가 경향과 패널 제조 공장의 생산 능력 증가세 둔화, 노트북 등 IT 제품 패널에 대한 높은 수요가 꼽혔는데요. 이로 인해 올해 하반기에는 시중에 나온 TV 상품 대비 남은 TV 패널의 비율이 약 9% 수준까지 떨어져 올 4분기 TV 패널 가격은 전분기 대비 평균 10%까지 상승 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TV 패널 공급 감소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트렌드포스는 내년 TV 패널 공급량을 올해보다 4.1%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의 러시아 구역에서 공기 유출이 확인됐다고 러시아 우주당국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당국은 공기 유출이 과학연구시설이 있는 러시아 즈베즈다 모듈의 업무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며칠 내로 정확한 유출 지점을 찾아내 봉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지난해부터 소규모 공기 유출이 발견됐는데요. 지난달부터 유출 규모가 하루 540g에서 1.4kg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국을 긴장시켰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이 시장을 덮친 가운데 연초 이후 가장 수익이 쏠쏠한 재테크 수단은 금이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대신증권이 30일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금값은 올 초부터 9월 28일까지 24.4% 상승한 반면 주식은 7.48%, 부동산은 3.48%, 채권은 2.23%, 정기예금은 1.12%, 환율은 1.10%로 다른 재테크 수단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질금리 하락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 가격 상승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음 달 7일과 8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하고 8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양자 현안과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연합뉴스는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기간 동안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북 문제, 중국 등 한반도 주변 정세 전반을 놓고 폭넓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은 28일 이도훈 본부장과 회담한 뒤 한반도에서 외교 중진을 계속할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창의적 아이디어들이 거론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쿠웨이트의 새 군주로 셰이크 나와프 알 아흐마드 알 자베르 알 사바가 현지 시간 30일 취임했다고 로이터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셰이크 나와프는 이날 쿠웨이트 시티의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우리의 소중한 조국은 지금 어려운 상황과 위험한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며 그것은 지위와 관계없이 통합하고 함께 열심히 일해야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937년생인 셰이크 나와프는 내각에서 내무장관, 국방장관, 제1부총리 등을 지냈으며 친미 정책을 바탕으로 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전임 셰이크 사바의 외교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어저께 대통령 후보자들 그 TV 토론회 보셨는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실망스럽다 혹은 뭐 창피하다 이런 반응들을 지금 보이셨는데요. 저도 좀 보면서 좀 많이 난감했습니다. 이게 뭐 초등학생들이 서로 말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런 모습들을 보여주는지, 심지어는 뭐 샷업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요. 셔쉬 뭐 이런 단어도 나오고 토론회가 시작되고 4분 47초경에 나왔습니다. 셔쉬. 그게 조용히 시킬 수 없느냐 이런 말이었고요. 조용히 시킬 수 없네 저 사람. 보통 학교에서 학생들이 혹은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거나 학생들이 학생들끼리 야 조용히 해 할 때 이야기하는 게 셔쉬인데 그런 단어가 나왔고요. 그리고 shut up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욕일 수도 있거든요. shut up 이런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이 났겠죠.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말참견을 하고 중간에 끼어들어 가지고 말을 도대체 할 수가 없게 계속 방해를 했으니까 뭐 짜증이 났겠죠. 근데 어쨌든 참 상황이 참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베테랑 사회자는 진땀을 빼긴 했지만 베테랑 사회자답게 시간에 딱딱 맞춰서 질문들을 계속 각 분야별로 질문들을 계속 진행을 했죠.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몇 가지 저희가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의료보험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바마 케어라는 거를 들고 계시죠. 오바마 케어는 일종의 국민 의료보험 같은 것이잖아요. 처음에는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단가를 굉장히 의료 수가를 낮추어서 많은 국민들이 의료보험을 받게. 왜냐하면 의료보험 가입자가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의료 프리미엄을 좀 낮출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됐었죠. 그랬는데 어쨌든 진행이 되면서 프리미엄이 매년 지날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현상. 왜냐하면은 오바마 케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아는 사람들이 의료 혜택들을 실제로 많이 받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는 돈이 많이 나가게 됐고 그렇다 보니 프리미엄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문제들이 나오면서 이게 과연 적정한 것이냐 하는 논란들이 지금 계속 일어났었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오바마 케어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없애버리겠다라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야기죠. 그러면서 트럼프 케어라는 걸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작 트럼프 케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실체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오바마 케어를 없애겠다라는 그런 약속은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어서요. 실제로 의무 가입이었던 오바마 케어가 이제는 의무가 아닌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는 형태로 바뀌었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그 조항을 폐지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케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근데 그 독소 조항들 중에서 가장 나쁜 게 바로 의무 가입 이거예요. 그래서 의무 가입 조항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부터였죠. 그래서 오바마 케어에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가입을 안 한 사람 숫자가 생각보다 적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바마 케어에 계속 가입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요, 아예 오바마 케어 자체를 없애버리는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에서 그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대법원까지 가는 그런 상황인데, 대법원에서 이 오바마 케어가 헌법을 위배한다, 헌법에 위반한다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오바마 케어는 자동적으로 소멸되게 됩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그 일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형태를 보면은 대법관 9명 중에서 지금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하시는 바람에 5대3이 됐죠. 여기에 지금 베럿 판사를 대법관으로 세우게 되면은 보수 성향이 6, 그리고 진보 성향이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 폐지하자라는 쪽의 결론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그냥 눈뜨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급기야는 이제 어제 척 슈머 상원의원이 이 민주당 상원의원들 중에 이제 상원 원내대표로인 민주당 쪽의 원내대표로 있는 이 척 슈머 의원이 이 상원 의원들한테 촉구를 했습니다. 법안 하나 좀 빨리 통과시키자. 보통은요, 이 상원에서는 이제 다수당과 소수당 이렇게 구분을 해서 머저리티의 다수당의 원내대표가 보통은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회원들한테 법안을 통과시키자라는 말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60명 표를 얻어야 되거든요. 60명 표를 얻으려면은 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이 동의를 해주고 따라주지 않으면은 절대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안을 하나 상정을 하고 이거를 통과시키자라는 그런 의사진행을 할 때에는 보통은 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 쪽, 그러니까 지금은 공화당이죠. 공화당의 원내대표인 이 맥코넬 상원의원이 의사진행을 해야, 보통은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 절차인데, 아주 이례적으로 이제 소수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나와가지고 의원들한테 법 통과를 종용을 한 겁니다. 그게 뭐 헌법에 위배된다거나 그게 규칙상 뭐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어느 상원의원이나 나와서 그렇게 주장하고 부탁할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례적이다라는 것뿐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다급해진 거죠. 뭐냐면은 지금 상원의원들이 민주당 쪽에서 내놓은 그 법안이 뭐냐면 오바마 케어가 폐지될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오바마 케어 중에서 저희가 지금 가장 일반인들 입장에서 유리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결코 원하지 않지만 일반인들, 가입자들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미 기존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고 할지라도 보험회사가 거부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암에 걸려 있는데 암보험 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오바마 케어는 그렇게 해주게 했는데, 오바마 케어가 폐지가 되면 보험회사들은 당장 환자들은 우리는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상당히 문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지금 내놓은 법안은 이 기존 환자들, 기존 질환자들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끔 보호해줘야 한다, 그런 이제 법을 제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원을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표가 나와야 되는데 공화당이 53석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이 47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60표를 얻어낸다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런 아이디어에 동의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기존의 질환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실수가 아닐 수 있거든요. 나중에 발견한 것이. 보험에 가입하려고, 그때까지는 건강한 줄 알고 살다가 보험에 가입하려고 건강검사를 받았는데 본인이 암에 걸렸다, 이렇게 알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너무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입도 못한다고 한다면. 근데 사실은 환자를 고치기 위한 의료 비용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환자들을 보험회사들이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받아주는 것이 옳은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 의견에 동의하는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상원의원들 간에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기세 싸움이 굉장히 격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 당내 당론을 무시하고 상원의원들이 자기 신조에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표를 던지기가 지금 어려운 입장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11월 3일 날 선거가 있거든요.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당의 지원이 없이 혼자 해보겠다, 당의 의견과 다른 표를 던져놓고 유세 현장에 나가가지고 공화당 지지자들한테 나한테 투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척 슈머 상원의원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안이 사실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이슈가 어제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후보가 강하게 어필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헬스케어 플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케어라는 거에 실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오바마 케어가 잘못됐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또 하나는 의료 비용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의료 비용 낮추겠다. 약값 낮추겠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된 뒤에 굉장한 의료 수가를 낮췄다. 약값을 굉장히 많이 낮췄다. 그때 토론회 할 때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80%인가 낮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언론들이 팩트 체크를 했죠. 그만큼 낮아진 건 아니고 실제로 몇 퍼센트 안 낮아졌다. 낮아지긴 했지만 몇 퍼센트, 단자리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도 약값을 낮추기 위한 그런 법안들이나 행정명령들을 지금 계속 내놓고는 있기는 한데 그 노력이 과연 보험회사에 이 기저질환자들이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에 상충할 만큼 약값이 떨어지는 것인가? 그건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어제 대통령 후보 선거에서 옥신각신했던 내용 중에 바로 이 오바마 케어 폐지 문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기억해야 될 이슈인 것 같고요. 지금 지켜봐야 할 이슈인 것 같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지금 법과 질서에 대한 논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법과 질서를 지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경찰들, 그다음 보안관들, 이런 이 보안과 관련돼 있는 공직자들이 본인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는 포틀랜드, 지금 이제 시위가 한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벌어지고 있는 포틀랜드의 사법당국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토론회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후보한테 공격을 하죠. 경찰들 중에서 당신을 바이든을 지지한 그런 경찰 단체가 있느냐? 있으면 한 단체라도 이름을 얘기해봐라. 이렇게 막 몰아붙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했고요. 지금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분열시키고 있다.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요. 안티파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단체의 이름이 아니라 안티파라는 하나의 그냥 이념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FBI 국장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안티파라는 조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티파라는 이념이 있을 뿐이고 실질적인 실체는 없는 단체는 아니다. 안티파는 단체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FBI 국장이 했다라고 이제 바이든 후보가 또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쏘아붙이는 거죠. 오히려 이 국민들을 안티파라든가 혹은 백인 우월주의 단체라든가 이런 식으로 다 몰아붙여가지고 싸움을 일으키게 하고 분열을 시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몰아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가지 생각입니다. 뭐냐면 법과 질서는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법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찰들이 제 할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폭도가 돼 있는 그런 시위대들은 그거는 그냥 평화로운 시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폭도니까 당연히 법과 질서 차원에서 제재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어느 쪽으로 가야 옳은 것인지 그거 판단은 결국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어제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있을 건데 그 상황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다음에 대통령 후보자들 토론회가 일어날 때는 어제 같은 그런 촌스러운 모습은 좀 보여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부통령 토론회도 있죠.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 이 두 후보 간의 토론회도 있는데 이 토론이야말로 대통령 후보자 토론 못지않게 뜨거울 것으로 저희가 좀 예상이 되는데요. 하여간 지금 이 대통령 후보들과 그다음 부통령 후보들 간의 토론회들 저희가 몇 번 남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발 좀 어제와 같은 그런 초등학생들 말싸움하는 것 같은 그런 행태들은 이제 보여주지 않았으면 진정한 토론다운 토론을 좀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 지금 주문하세요. 배너앤프린트. 유튜버가 되도록 도와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 예, 얼마 전에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을 방문을 해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이런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아주 한미 간의 아주 긴밀한 공조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중에서 지금 한반도의 정세를 뒤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이야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어떤 것인지 그 실질적인 내용이 뭔지는 지금 저희도 좀 궁금한 그런 상태이기는 한데요. 대부분 아마 종전선언과 관련한 내용들이 아니겠는가라고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추측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또 다음 달 초에 한국을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출국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일본을 방문합니다.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호주, 인도, 미국 이렇게 4개의 나라가 모임을 갖습니다. 이 4개의 나라의 외교장관들이 모이는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런 이제 쿼드라는 것으로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는데 이 쿼드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을 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이요. 근데 폼페이오 장관이 일본에 가는 김에 일본 회의, 쿼드 회의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을 와서 한국에서 또 일정을 좀 가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폼페이오 장관이 왜 하필 10월 초에 한국을 방문하느냐? 이거 뭐 혹시 옥토버 서프라이즈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 여러분 아시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깜짝 쇼를 혹시 펼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4번째 만남이 생긴다거나 그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들을 지금 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뭐 확인된 내용은 아니고요. 정식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스케줄상으로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측하고 지금 접촉을 할 시간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그리고 고위층 당국자들 간의 긴밀한 대화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쿼드라는 모임에도 한국이 끼느냐 마느냐가 지금 얘기들이 많거든요. 일본과 인도 그리고 호주 아시아 태평양 전선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대만과 한국이 끼느냐 안 끼느냐 이거에 따라서 중국은 상당히 큰 압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쿼드에 한국이 끼느냐 안 끼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도 좀 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어느 정도는 거리를 좀 둬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수위가 점점점 높아집니다. 이제 방위비 분담금부터 시작해서요. 한국에 요구하는 이 계산표들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미국과의 관계도 놓아서는 안 되는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냥 등거리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하여간 좀 묘한 그 삼각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위정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잘 처신해 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한반도 정세를 잘 활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이 한국한테 불리하다라고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미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일본과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러시아와도 굉장히 좋은 발전적인 관계를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다각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전 구한말 시대처럼 이 한국이 물어뜯기기만 하고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든지 한국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오히려 한국이 이런 대화들을 주도해 갈 수 있는 겉으로 주도하진 않더라도 이 속 내면으로라도 주도해 갈 수 있는 그런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그런 나라로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할 뿐입니다. 오늘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